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펫베이킹 전문가 과정 제1강 펫베이킹의 특징과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펫베이킹 전문가는 무엇일까요? 반려동물의 특성과 베이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실행, 즉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펫베이킹 전문가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업이 있겠죠.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점 등을 창업하셔서 제조와 레시피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은 반려동물 사료 레시피 개발자로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런 수제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로서 직업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가 있겠네요. 바로 저 같은 강사겠죠? 네. 여러 가지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생각보다 요즘 반려동물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베이킹이나 펫푸드 관련된 강사님들을 굉장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강하셔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 또는 개인적인 공방이나 공간을 얻으셔서 펫베이킹을 배우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나 또는 앞으로 사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개인 공방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펫베이킹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베이킹의 3가지 요소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펫베이킹과 일반 베이킹의 차이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드는 빵은 설탕이 빠져 있습니다. 펫베이킹에서는 사람이 먹는 베이킹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은 원료가 있는데요. 바로 설탕, 밀가루, 그리고 동물성 지방인 버터입니다. 베이커리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가 다 빠지면 도대체 빵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빠졌을 때 어떤 원료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만드는 빵은 사람이 먹는 빵과 어떻게 틀리고 또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이네요. 반려동물은 설탕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먹는다고 독성이 있어서 섭취 후 포도나 양파 같이 치명적으로 뭔가 독성에 중독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설탕을 반려동물에게 먹이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내에 쌓여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설탕은 빠르게 당으로 분리되고요. 당으로 분리돼서 몸 안에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세포도 만들고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빨리 움직이거나 소모가 되지 않으면 바로 체내의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고요. 비만은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당연히 좋지 않죠.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특히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조금 더 힘들긴 하는데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또 키우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다이어트 시키는 걸 되게 어려워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도당을 방금 얘기했잖아요. 포도당은 몸 안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한데 몸 안의 당 수치,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은 포도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같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서는 혈당 수치를 무조건 내려야 돼요. 혈당 수치가 높으면 쇼크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몸 안의 혈당 수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겠죠? 과도한 분비는 해당 기관, 즉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췌장은 사람에 비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염이나 췌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을 먹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뇨. 방금 얘기한 혈당과 이어지겠죠? 강아지도 당뇨가 있냐? 네, 있습니다. 강아지도요, 당뇨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있고요.
디스크도 오고요. 암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혈당이 높으면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몸 안에 혈당의 수치가 깨지게 되면 당뇨가 오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당뇨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은 당뇨가 생기면 스스로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식사도 조절을 하시고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걸 저희가 말로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원인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하고자 설탕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중독 증상. 단짠 다들 좋아하시죠? 네, 강아지나 고양이도요, 설탕을 먹게 되면 뇌는 기본적으로 설탕이나 단맛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 되면 뭘 하느냐? 안 먹죠. 달지 않은 음식은 먹질 않습니다. 사료를 안 먹으면 당연히 반려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단 걸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먹는 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설탕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치아 건강과 영향이 깊습니다. 강아지도 치석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이빨이 찐 충치도 생깁니다. 근데 사람보다 심하지 않은 것은 단 걸 안 먹기 때문에 원인이 굉장히 커요. 근데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를 닦고 사실 해가지고 깊은 곳까지 다 수술들도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하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치과 가서 조금만 참고 하면은 스케일링도 할 수 있고 보험적으로 되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는 일단 칫솔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에 어금니나 안쪽까지 닦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일단 스케일링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죠. 치아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치아 관리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설탕을 급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설탕과 밀가루가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밀가루가 반려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밀가루가 독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가 밀가루를 먹는다 그래서 설탕과 마찬가지로 죽거나 이러진 절대 않지만 밀가루를 안 먹이는 이유는 바로 글루텐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단백질성의 어떠한 성분인데요. 쫄깃한 식감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빵의 대표적인 것은 호떡, 식빵, 또 음식으로는 짜장면 면이나 또는 수제비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찢어질 때 고기가 찢어지듯이 쫙 찢어지는 그림이나 이런 선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글루텐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스를 생산합니다. 글루텐이나 밀가루가 소화되는 과정 약간의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스 생산하면서 약간의 알코올도 생성을 하거든요. 크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사실 인간처럼 뭔가 알코올이나 가스 같은 것들을 배출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몸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인간보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 개와 고양이에게 굳이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글루텐을 섭취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를 급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쫄깃한 식감이 나잖아요. 사람은 쫄깃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죠.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와 치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쫄깃한 글루텐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씹는 것이 대충 씹어서 개, 고양이는 사람처럼 네모난 치아가 아니라 이렇게 세모난 치아가 이런 식으로 맞닿아서 고기 같은 것들을 절단해서 꿀꺽 삼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쫄깃한 것들을 대충 꾹꾹 씹지 않고 넘기면 목에 걸려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쫄깃한 식감은 반려동물이 섭취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감을 낼 수 있는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버터가 있네요.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고요. 가장 좋은 버터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버터입니다. 버터는 사실 지방 덩어리는 아니에요. 우유를 만들고 우유가 퍼센테이지가 버터에서 90% 이상이 넘으면 천연 버터, 고급의 버터, 좋은 버터, 고품질의 버터라고 불리웁니다. 우유는 동물성이죠. 동물성 지방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 먹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저도 사실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좋은 품질의 지방은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동물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이라 하면 삼겹살 같이 이런 나쁜 지방이라고 보통 거의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을 막거나 혈액순환을 잘 돌지 않게 해서 살이 찌거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니까 몸에 좋지 않겠지. 강아지, 고양이는 우리보다 약하니까 몸에 좋지 않은 동물성 지방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사실 이렇게 펫베이킹 전문가나 사업을 하시는 지금 제조자분들께서 제외하고 지방이 식물성 오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료에 들어가는데요. 사료를 만들어서 제가 반려하는 강아지한테 먹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반려하지 않는 강아지에게 먹이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제조를 할 때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사료, 즉 개, 고양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료라고 하는데 사료의 기준에 맞게 만들고 나라에다 신고하고 그다음 품질을 잘 유지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고 탈나지 않고 잘 유통될 수 있게 법을 지키면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법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서 나 이런 사료 만들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할 때 그 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버터가 그 원료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버터는 동물의 사료 원료로 쓸 수가 없어요. 먹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 행정상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원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도 법으로 등록을 못 하니까 판매를 하거나 다른 동물이 먹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이 식물성 오일, 코코넛 오일, 식용유,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사료 원료로 다 등재가 돼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저희가 봤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이 빵이 변화가 되느냐? 일단 설탕이 안 들어가잖아요. 설탕이 빠지면 그냥 달지 않다는 당연한 거지만, 다른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곡물의 노화 속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빨리 마릅니다. 네, 빨리 말라요. 설탕은 수분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달기도 하지만 빵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이 빠진 펫베이킹에서 만들어진 베이커리들은 거의 다 빠르게 마르는 편입니다. 단점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방부성이 감소해요. 설탕이 방부제 역할을 꽤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빵집에 가서 물어보면 그냥 실온에서도 빵은 여름에는 하루 이틀, 겨울에는 3, 4일까지 실온 보관해도 되고 이후에는 뭐 냉장, 냉동 보관하라 이렇게 안내를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안에 방부제를 넣는 게 아니라 설탕이 어느 정도 상하는 것을 방부해주는 방부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펫베이킹에서 설탕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빵들은 빠르게 마르고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을 추천하는 겁니다. 왜? 냉동 보관하면은 수분이 얼리기 때문에 빠르게 마르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냉동이기 때문에 상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강아지용으로 만든 설탕, 이런 빵들은 절대로 사람 먹는 빵같이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탕은 빵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마카롱인데요.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남백을 이용한 머랭으로 거품화해서 아몬드 가루만 넣고 색소 넣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굉장히 동그랗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막 심지어 윤기까지 나죠. 그래요. 그렇게 거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빵이 식으면서 굳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빵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설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구워서 과자나 빵을 구워서 나오면 구워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가열이 됐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지만 식으면서 완전히 납작하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양의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마르고 상하니까 냉동 보관을 해서
수분을 잡고 상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모양이 유지가 안 되니까 모양 유지하기 위해서 익혔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는 고기나 고구마 등을 사용해서 빵이나 과자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대신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베이킹의 세 가지 요소. 빵을 만들면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곡물, 즉 탄수화물이죠. 네. 빵하면 또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빵에 곡물이 안 들어가면 빵이 아니죠. 그래서 곡물이 들어가는데요. 곡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이킹을 해낸다고 하거나 베이킹을 얘기할 때 밀가루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밀가루는 크게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그리고 통밀가루로 나눕니다.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까지 분자가 들어가면 밀가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루텐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강력, 중력, 박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력분은 합성 글루텐, 그러니까 글루텐을 강제로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쫄깃한 식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강력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빵 만들 때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짜장면의 면이나 그다음 쫄깃한 식감을 내야 되는 호떡이나 이 수제비 같은 거 만들 때는 강력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력분, 합성 글루텐이 강력분보다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는 거. 박력분은 합성 글루텐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글루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바삭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적당해서 케이크 시트지나 쿠키 등을 만들 때는 주로 박력분을 사용하죠. 그 다음 통밀가루는요. 어쨌든 밀가루는 밀이라는 곡식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밀도 쌀같이 이렇게 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곡식들은 기본적으로 곁에 뭔가 덮여 있죠. 이렇게 껍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껍질들을 얼마나 깎아내냐에 따라서 뭐 도정쌀, 몇 도 도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밀은 도정을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밀을 갈아서 만든 가루고요. 이렇게 곡물에 껍질을 남겨뒀을 때는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흡수나 이런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탄수화물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인 포도당이나 당 수치를 천천히 올린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탄수화물 먹지 않지만 그래도 빵을 꼭 드시고 싶을 때는 현미나 이렇게 통곡물이나 현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밀가루는 글루텐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 대신에 펫베이킹에서는 쌀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쌀가루 중에 베이킹용으로 나온 박력 쌀가루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 실습이나 이런 거 진행하는 다음 강의에서 보시면 제가 매번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쓰는 모든 쌀가루는 박력 쌀가루를 사용합니다. 일반 쌀가루를 사용하시면 입자가 너무 굵거나 해서 제대로 빵이 나오지 않으니까 박력 쌀가루를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분을 갖고 있습니다.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 밀가루가 갖고 있지 않은 바로 전분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전분기는 하얀 쌀밥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굉장히 끈적거리고 닦아도 계속 그 끈적거림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분기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비해서 전분기가 많기 때문에 전분의 특징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를 쓸 때 대비해서 쌀가루로 만약에 레시피를 바꾸게 되면 밀가루에 비해 수분과 지방을 좀 더 필요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요즘 많이 쓰는 현미가루가 있습니다. 현미는 바로 쌀과 같아요. 쌀가루인데 현미는 현미라는 곡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통밀같이 쌀을 도정을 많이 다 하지 않고 백미로 완전히 도정해서 곱게 가른 게 바로 쌀가루고요. 몇 번 도정해서 껍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곱게 가른 게 현미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가루에 비해서 전분기가 많이 없어서 많이 부서지는 편이고요. 그치만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는 훨씬 좋겠죠. 그치만 현미로 만든 빵은 많이 부서져서 까끌거리고 조금 퍼석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오트밀 가루. 우리나라에서 귀리라고 부르고 같은 겁니다. 귀리가 오트밀이고요. 보통은 귀리가루는 제일 좋은 건 글루텐이 하나도 안 들었다. 글루텐 제로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에 좋은 균들을 만들거나 또는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 가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미가루나 오트밀가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당을 많이 올리는 밀가루나 쌀가루 대신에 많이 대체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식감이 딱딱해요. 오트밀바, 에너지바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단단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구웠을 때 색이 되게 안 이쁩니다. 쌀가루는 하얗게 나오는데 얘는 갈색도 아닌 것이 약간 색깔이 너무 안 이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글루텐이 없어서 오트밀 가루 같은 것들은 전체 쌀가루 쓸 때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동물성 지방에는 버터와 쇼트닝 등이 있고요. 쇼트닝은 돼지 지방으로 만드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주로 버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버터 대신 펫베이킹에서는 저희 식물성 오일을 씁니다. 식물성 오일을 쓰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바로 발연점입니다. 오일을 가열했을 때 푸른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온도, 즉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하는데요. 발연점이 너무 낮은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굽는 빵이나 쿠키는 타기 시작해서 빵이 질겨지거나 또는 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도 발연점이 견딜 수 있는 오일들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향도 세서 향 때문에 호불호가 동물들에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엑스트라 버진이 발연점이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 가열하는 음식에는 맞지 않아서 퓨어라고 해서 한번 정제돼서 나온 오일들 향도 좀 덜 하고요. 그리고 발연점도 높은 편이라서 베이킹에 사용하기 적당하고 코코넛 오일도 한 번 정제된 오일들은 코코넛 오일은 액체입니다. 이렇게 꼬덕꼬덕하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발연점이 낮아서 쓸 수가 없고요. 코코넛 오일은 마트 가셔서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발연점이 230도라서 적당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제 오일들, 아까 얘기한 엑스트라 버진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나 참기름, 들기름 같이 한번 걸러내지 않은 그냥 오일들은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정제된 오일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달걀과 우유 등이 있습니다. 사실 식물성 오일을 빼고도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달걀에 노른자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 아예 빠질 수는 없어요. 자, 베이킹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패닝, 틀에 반죽을 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패닝하세요. 반죽을 틀에 부으세요. 라는 얘기고요. 쇼크를 줍니다. 틀을 반죽을 부은 다음에 탕탕 내려쳐서 반죽 안에 있는 기공, 즉 공기와 울퉁불퉁한 표면을 정리하는 걸 쇼크를 준다라고 표현하고요. 피케, 타르트 등의 반죽을 찌르는 겁니다. 타르트 같은 반죽은 바짝 납작하게 평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에 반죽을 이렇게 넣고 나면 틀과 반죽 사이의 공간에 공기가 생기게 돼서 구웠을 때 울퉁불퉁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크 등으로 구멍을 내서 공기를 빼주는 것을 피케라고 합니다. 실온의 달걀을 쓰세요. 그 계란을 실온에서 보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서 냉기를 빼라는 의미입니다. 계란이 너무 차갑게 되면은 오일이나 우유가 잘 섞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들이 잘 혼합되고 분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실온에 꺼내놓고 냉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백은 흰자, 나랑은 노른자고요. 전난, 계란을 전체 다 쓰는 거 쉽게 설명하면 머랭, 남백, 흰자를 휘핑해서 공기를 넣어서 거품으로 만드는 거. 저희가 실습 때 머랭을 한번 쳐볼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휘핑, 달걀, 생크림, 버터 등을 거품기나 핸드 믹서로 젓는 것, 즉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란이나 생크림, 버터 같은 거를 핸드믹서랑 기계로 섞어주는 거 휘핑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레시피 책에 버터를 휘핑한다. 아, 버터를 손으로 섞지 않고 핸드믹서로 섞으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열, 설정한 온도로 오븐을 미리 맞춰놓는 거죠. 오븐은 전자레인지같이 바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 사용하기 10분 정도 전에 미리 켜서 원하는 온도로 오븐을 맞춰놓고 원하는 온도가 되면 반죽을 넣어서 구워냅니다. 중탕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 위에 재료가 담긴 볼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즉 직접 끓이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를 이용해 간접 가열하는 방법이고 중탕은 실습 내용 중에 우리 커스터드 크림 만드는 수업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븐의 종류는 컨벡션과 일반 오븐이 있습니다. 컨벡션 오븐은 열풍 순환 오븐이라고 해서요. 한마디로 커다랗게 열선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커다란 프로펠러가 안에 있어서 프로펠러 뒤쪽으로 열선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뜨거운 바람을 순환시켜서 굽는 형식입니다. 제품이 골고루게 잘 익기 때문에 많은 반죽을 골고루 가득 채워도 공기가 순환되면서 잘 익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용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오븐은 집에서 쓰는 작은 오븐들인데요. 열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익습니다. 안 익거나 또는 열선 너무 가까이 넣으면 오버쿡 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해서 보통은 이런 두 가지 오븐 중에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틀의 종류는 양철, 즉 요것들은 스틸로 된 것들, 그다음 실리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까만색의 빵틀을 얘기하고요.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보신 적 있죠? 무겁고 단단하고 그 대신 변형이 없지만 잘 붙습니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같이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스틸의 제일 단점은 물 세척이 잘 안 돼요. 물 세척을 많이 하면은 코팅이 벗겨져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하고 나서 그냥 실온에 말려도 녹이 슬어서 또 실온에 말리지 않고 오븐에 넣어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그러한 세척에 대한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세척이 가까워서 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스틸에 비해서는 제품이 좀 붙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정리, 좀 많은 것들을 몰아쳤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펫베이킹 전문가란 베이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베이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라고 설명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진출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사업장을 열어서 수제선식이나 이런 간식,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취업으로 이렇게 사료를 만드는 큰 회사나 이런 곳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제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취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같이 강사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또는 개인 공간에서 저같이 선생님들 같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그런 강사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 빠진 빵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빨리 상한다. 네, 광부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 빨리 마른다.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을 설탕이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마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펫베이킹 설탕이 들어간 빵은 냉동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모양이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금방 주저앉고 모양이 납작해진다, 식으면. 그래서 이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대신 설탕 대신 하기 위해 고구마나 고기같이 익으면 단단해지고 또 기호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대신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실습 때도 고구마나 고기 같은 것들을 익혀서 빵에 많이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베이킹의 세 가지 요소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곡물, 그래서 우리 쌀가루와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를 왜 먹지 않은지 설명을 드렸어요. 글루텐 때문이었고요. 글루텐이 안 들어간 쌀가루를 대신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곡물 또 하나는 뭐였죠? 네, 바로 지방이었죠. 지방은 우리가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는데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은 이유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버터 대신, 동물성이 버터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쓰는데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서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같이 정제되어 있지 않은 비정제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사용하기가 그렇고 발연점이 높은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퓨어,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오일들을 사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에 해당하는 달걀, 우유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분과 지방과 그리고 곡물이 만났을 때 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베이킹 용어와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